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얼마 전에 한 패션 업체에서는요, 클래식 음악을 모티브로 한 마케팅을 펼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진 힘과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도 주옥 같은 명곡과 함께하는 클래식 갤러리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가진 힘과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기쁨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클래식 갤러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으로 많이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듣는데요. 네네. 아마도 고전적인 그 틀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많이 시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업이죠. 서로 다른 장르들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내는 것.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또 우리가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전혀 새롭게 또는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런 창조적인 방법으로 연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가족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늘 풍성한 나눔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모델 박돌선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이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 콘텐츠 자체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클래식 잘 몰라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씩 많이 배워가는데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말 직접 가서 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음악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패션쇼밖에 없어요. 네. 패션쇼에서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 많이 사용되나요? 많이 사용되죠. 특히 뭐 파리나 이런 유럽적 옷깃구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명품쇼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야 되고 드레스나 이런 것들 보면 선을 하나 그어도 손을 높이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야 될 때는 클래식 음악이 많이 사용돼요. 실제로요, 제가 지금 패션과 함께 연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패션쇼에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는 걸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곧 아마 무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네네. 곧 완성되는 프로젝트 저희 눈으로 확인할 네.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만났을 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음악가의 어떤 곡이 어떤 악기와 만났을지 기대가 되네요. 어떤 곡인가요? 뭐 일반적으로 클래식에는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악기인데요. 그러나 과거에는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들이 이 악기로 작곡이 되었고 이 악기로 연주를 했었어요. 바로 클래식 기타입니다. 기타는 지금 현재는 주로 대중음악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클래식 기타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악기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변천을 해왔어요. 과거에 그 류트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거든요. 이 류트는 품에 안고 연주하는 하프의 일종인데 좀 작은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악기들이 변해서 기타로 오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기타라는 악기가 클래식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렇게 쇠퇴가 되고 있는 악기인데 그런 클래식 기타를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악기 하면 사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기본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클래식 기타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타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포크송 부르면서 통기타. 그러나 이 통기타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고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그 소리가 굉장히 영롱합니다. 클래식 기타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이 음악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클래식 기타의 아주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제목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클래식 갤러리에서 클래식 기타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만큼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명곡이라고 하니까 혹시 들어보진 않았나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님의 연주 만나볼게요.
클래식 기타의 멜로디 함께 하셨는데요. 참 곱고 얌전하다. 저는 이런 느낌 받았어요. 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타를 계속 치다가 보면 그렇게 섬세한 성격으로 또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왠지 저 연주를 해주신 기타리스트 선생님은 굉장히 평소에도 차분하시고 말도 네. 천천히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연상이 되거든요. 그 연주자들 보면은 네. 연주하는 모습이나 또 그 사람의 톤 컬러, 그 음색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차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편안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저는 클래식 기타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처음 곡이 뭔지가 너무 네. 궁금해요. 네. 클래식 기타 하면은 이 작곡가를 꼭 빼놓을 수가 없는 작곡가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타레가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거든요. 스페인 타레가의 최고의 명곡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알함브라의 궁전에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네. 그 곡의 작곡가가 바로 타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타레가의 작품 중에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었죠. 라그리마, 눈물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곡이 두 번의 변화를 겪어요. 첫 번째는 장조로 시작을 해서 이게 단조로 좀 슬프게 바뀌었다가 이게 다시 장조로 바뀌는 그런 부분을 겪는 그런 타레가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죠. 네. 그 눈물이라는 제목이 곡과 참 잘 어울린다. 서정적인 네, 분위기에서 서정적이었고,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왠지 눈물이라고 하니까 이 곡이 탄생하기까지 남모를 사연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정확한 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무게가 실리는 설은 타레가가 자녀를 또 먼저 보낸 그런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다. 그리고 또 타레가는 스페인을 떠나서 런던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냈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있는 어떤 외로움을 그러면서 또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면서 곡을 썼다. 또 세 번째 설은 타레가와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이 와서 구걸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상이 계속 이렇게 몸속에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주제로 썼다.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뭐니 해도 자녀를 잃은 슬픔을 또 그 눈물을 곡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타레가의 그 눈물이란 곡 이렇게 딱 들으면서 서정적이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정말 잔잔히 깊숙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보면 사색의 장기가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실 때 그 자식을 잃는 아픔 또한 네. 아주 깊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 곡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종교곡은 물론 아닙니다만 네.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이 곡이 장조에서 단조로 네. 바뀌었다가 다시 장조로 다시. 바뀐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음악이 장조의 느낌은 조금 밝고 단조는 조금 어둡고 슬프고 네. 또 장조가 되면 또 다시 밝아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의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이 곡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본다면 어떤 느낌의 그런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해석인 네. 것 같아서 되게 놀라운데요. 네. 그리고 자녀를 잃은 슬픔이 인간적인 해석에서는 슬픔일 수 있지만 네. 또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이 기쁨으로 승화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장조에서 단조로 또 네. 다시 장조로 바뀌는 게 와 네. 닿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이었던 자녀를 보낸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녀를 잃었을 때는 슬펐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작곡가, 그 사람이 바로 타레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타레가라는 이 작곡가가 뭐 클래식 기타 마니아들 사이에는 잘 알려졌다고 해주셨지만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좀 더 그의 일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 바이올리니스트 귀재라고 하면 사라사테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기타의 사라사테, 왜냐하면 같은 스페인 출신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사테도 연주자였으면서 작곡가였는데 이 타레가도 훌륭한 그 기타 연주자면서 또 작곡가이면서 또 편곡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대 기타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기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연주 기법과 그런 작곡 기법과 또 그런 어떤 편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살 때 이렇게 물에 빠져서 만성 안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안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것이 맹인 기타리스트를 만나면서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미누엘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맹인 기타리스트를 만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기타리스트가 되고 또 작곡을 하게 되는 그런 작곡가가 되었고, 특히나 이 타레가라는 사람은 고전 작곡가들 뭐 베토벤, 또 비발디, 바흐, 뭐 와그너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곡, 특히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같은 이런 음악들을 기타곡으로 편곡을 해서 고전 음악들 중에 아주 유명한 100곡 이상의 곡을 기타 음악으로 편곡한 사람이 바로 또 타레가예요. 굉장히 기타 세계에서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봤던 정말 천재적인 음악가들 보면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모차르트처럼 말 그대로 그냥 쓱 써버리면 나오는 천재형이고 근데 타레가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기타를 하나하나 계속 노력을 내서 거의 99%가 노력을 내서 천재적인 작곡가가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뭐 대표적인 그런 노력형 작곡가 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뭐 베토벤 아니겠어요? 26살에 청각을 잃고 56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 뭐 클래식 음악계의 최고의 지존,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베토벤은 정말 노력형의 그런 작곡가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도 그런 음악가들이 뭐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은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사람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성악가가 있죠. 이 보첼리도 워낙 그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눈에 맞아서 이 사람이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게 아닌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목소리가 이쁘다 보니까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축혼가를 부르는 그런 가수로 생활을 하다가 또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산타 시칠리아라고 하는 음악원에 들어가서 당대 정말 최고의 테너였죠. 프랑코 코렐리라고 하는 최고의 테너를 만나서 그분에게 사사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성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죠. 그러니까 이 보첼리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애잔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도 그런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장애에서 오는 듯한 느낌이 좀 애잔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모차르트 같은 천재의 인생도 저희에게 때론 감동을 주지만요. 뭐 안드레아 보첼리나 지금 저희가 음악을 듣고 있는 타레가처럼 어떤 역경을 딛고 성과를 이뤄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레가가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어쨌든 그런 장애를 통해서 음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전성기를 달릴 때 또 한 번 역경이 찾아온다면서요. 또 시련을 겪게 되죠. 타레가는 그 손톱에 결함이 생기는 병을 또 앓게 됩니다. 기타리스트에게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겠지만 기타리스트에게 이 손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이제 소리를 강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 다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길러서 하는데 이 타레가는 손톱에 결함이 생겼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타를 보면은 현을 그 손톱으로 튕기게 되면 아주 강하고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그냥 손에 있는 살로 이렇게 튕긴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좀 더 부드럽고 울림이 크겠죠. 울림이 더 풍성한 울림. 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소리가 나겠죠. 네. 그런데 이 타레가가 손톱의 결함을 앓으면서 손톱이 아닌 손가락을 가지고 손에 있는 살을 가지고 연주하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결함을 최고의 연주로 승화시킨 사람이 타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해요. 한 가지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요. 네. 요셉 가두 같은 타레가인데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감옥 속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네. 살게 되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리잖아요. 네. 타레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실함을 주님 보신 게 아닐까. 네. 네. 요셉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그 스펙을 뛰어넘는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시대까지 기억에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시대는 정말 스펙을 뛰어넘는 그런 스토리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떤 삶이든 고난과 시련이 있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타레가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네. 음악을 뛰어넘는 감동이 함께했던 시간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한 곡 더 감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역시나 클래식 기타 연주곡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클래식 기타의 연주곡인데 워낙 원곡은 만돌린을 위한 곡이에요. 만돌린이요. 네, 만돌린.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 작품 번호 532번의 제2악장 한번 감상하시죠. 네. 이 연주는 두 명의 연주자가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기 네. 때문에 기타리스트 전장수님과 이윤정님의 협주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지장조 작품 번호 532의 2악장 감상해 봤습니다. 그 협주로 저희가 들어봤으니까요. 네. 그 솔로로 들었을 때보다 좀 더 뭐랄까요? 듣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서로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네. 한 사람이 멜로디를 넘겨주면 그 사람이 네. 또 멜로디를 받고 또 넘겨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침대에 아이를 눕힐 때 자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을 때 그때 느낌으로 소리를 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런 모습을 우리 협연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마치 두 분이 연주하실 때 이렇게 자세도요, 서로를 향해 대화하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딱 호흡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네, 네. 시작과 마무리 부분과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 자체도 눈이 네. 하나의 눈빛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남자 두 분이서 저렇게 좀 끈끈하시다. 약간 이런 생각.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기타라는 것 자체가 7080 시대에서 저는 네. 통기타가 그렇죠. 굉장히 네. 이렇게 열풍이었죠. 네. 저한테는 좀 익숙한데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에 이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일단은 그 현의 재질에 제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일반적으로 나일론을 그 재질로 하고 있고요. 통기타는 쇠줄을 하죠. 그러니까 통기타는 피크라고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네. 가지고 튕기면 그 소리의 잔향도 길어지고 굉장히 강렬한 소리가 나는데 클래식 기타는 손톱이나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소리의 폭은 작지만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그게 가장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요.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이에 또 40대, 50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지금 이 나이에 어떤 악기를 배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악기가 바로 기타입니다. 이게 클래식 기타이건 통기타이건 뭐 관계없이 기타를 배우게 되면 1시간만 코드 3개만 익히게 되면 내가 부를 수 있는 간단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 기타라고 하는 악기가 빨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일단 재미를 느끼고 나면 조금 더 어려운 코드에 도전을 하고 또 그러면은 이제 선율도 연주를 할 줄 아는 그런 것에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악기의 재미 또 내가 무엇을 배운다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처음부터 50대가 되어서 바이올린을 배우겠다, 피아노를 배우겠다 그러면요. 제 주위에 도전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손가락이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요. 자세를 잡는 데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힘드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악기죠. 피아노 또한 스케일을 익히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려도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악기를 배우기에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악기가 저는 기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색소폰 연주에 도전하셨다가 연주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악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 기타부터 시작하세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만돌린을 위해서 애초에 작곡된 곡이잖아요. 네, 네. 만돌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돌린보다는 일단 악기 사이즈가 크죠. 워낙 이 기타라는 것은요, 비엘라라고 하는 악기에서 시작을 해서 류트를 거쳐서 이 기타가 되었는데 이 기타가 워낙은 그 음악 연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대표적인 악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악기가 이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기타라고 하는 악기는 발현 악기라고 일본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손가락에 튕겨서 소리 내는 악기. 네. 그런데 이제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과 같은 첼로와 같은 이 고전 시대를 풍미했던 현악기들이 나오면서 궁현악기라 그러죠. 활을 가지고 네. 연주하는 이런 악기들이 나오면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악기의 전성기가 오는데 그 다음 시대는 또 어떤 악기가 나오냐면은 타현 악기인 피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기가 이제 클래식 악기로서는 좀 이렇게 쇠퇴되어간 그런 길을 걸었던 악기고 그 이전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가 바로 만돌린이라는 악기죠. 네. 알고 보면 저희가 기타라고 해서 현대적인 악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어떤 악기보다도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네. 있는 악기입니다. 네. 네. 그
그 기원을 따지자면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관련된 전문 연주곡도 상당히 많을 테지만 저희가 네네.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또 클래식 기타의 세계에 새롭게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다 쇠퇴기와 부흥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때 쇠퇴기를 거쳤던 클래식 기타도 요즘 들어서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 매력에 빠져보신 분들이 네. 다시 한번 클래식 기타 연주를 많이 찾으실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비발디란 네, 말이에요. 비발디가 클래식 기타 연주곡을 하고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건 4개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예. 비발디 스스로가 바이올리스트였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악이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네. 그게 4개라고 하는 곡인데 비발디는 770여 곡의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중에 약 500여 곡 정도가 조금 부족한 500여 곡 정도가 협주곡이에요. 그러니까 네. 비발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협주곡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발디는 특히나 뭐 독주악기로 유명한 바이올린을 뿐만 아니라 독주악기로 잘 쓰지 않는 악기들, 뭐 예를 들어서 오보에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타라든지 또 리코더, 만돌린 뭐 이런 악기들을 이용을 하는 협주곡들도 다량 작곡을 해서 정말 협주곡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발디예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비발디가 독주악기로 이렇게 혼자서 연주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서 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작곡가였던 것 같은데 네. 비발디처럼 만돌린이나 다른 독주악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만든 작품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비발디뿐만 아니라 베토벤도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을 했었고요. 또 뭐 모차르트라는 작곡가는 자신의 오페라 돈조반니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잖아요. 그 네. 돈조반니 안에 그 세레나데를 조반니가 세레나데를 부를 때 만돌린을 연주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만돌린 악기를 사용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사실은 그 독주 악기가 아닌 악기들을 이용을 해서 그 협주곡을 작곡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호른 협주곡, 네. 또 뭐 그 바순을 위한 협주곡, 뭐 이런 식으로 호른이나 바순 같은 이런 악기들은 오케스트라에서도 주로 내성부를 연주하기 때문에 그 악기는 독주 악기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런 악기들을 위한 그런 협주곡들을 많이 작곡했고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콘트라베이스도 보통 이 전체적인 음악의 베이스를 연주해주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솔로 악기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런 악기들을 또 이용을 해서 협주곡을 작곡한 작곡가들도 있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음악이나 악기도 편식하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작곡가들이 많은 곡을 남겨두었다는 게 참 네. 다행스럽게 여겨지고요. 또 다양한 곡을 남겼던 비발디가 아니었다면 네. 저희가 만돌린을 위해 만들어준 곡이지만 네. 클래식 기타의 아름다움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있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오늘 클래식 갤러리는요, 6줄의 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클래식 기타로의 여행이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두 남자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요. 네. 그게 남성의 그런 강한 이미지보다는 클래식 기타의 그 섬세함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담는 거 보면서 아, 혼이 담겨 있구나. 정말 좋다. 그리고 잔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앰프라는 것이 나와서 소리를 확성시켜주는 장치들이 너무나 잘 발달돼 있잖아요. 네. 마이크를 갖다 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음향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 장르보다도 순수하고 또 그 소리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아티스트들이 정말 노력하는 음악이 바로 클래식 음악이에요. 그런 음악의 정말 순수한 면을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기타라는 악기를 통해서 만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아주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네, 오로지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네. 그 순수함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클래식 기타 음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요즘 클래식계에는 전반적으로 체험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그런 체험 행사에 가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기타라면 조금의 투자와 열정만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배우기에 가장 좋은 악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좀
내용도 색다른 재미와 감동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